한 주 동안의 경제 이슈 정리하는 조프로의 경제 백플 시간입니다. 오늘도 YTN 조태영 기자와 함께 주요 경제 이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조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태영입니다. 네. 자, 어제 새벽에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금리 발표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예상했던 대로 동결이었는데 그런데 이번 회의 결과가 또 다른 의미에서도 시장에 던져준 게 많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새벽에 잠을 못 주무신 분들이 상당히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6월에 FOMC 결과가 나왔는데요. 당연히 중앙은행, 그것도 미국의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이니까 전반적인 거시경제 환경, 또 금융시장, 부동산 시장, 세상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예. 일단 결론은 예상대로 동결이었습니다. 연준이 제로금리에서 기준금리를 높이기 시작한 게 지난해 3월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15개월 만에 동결을 선택한 겁니다. 성명문을 발표를 하는데요. 이 내용만 보고 말씀을 드리자면은 3월 달에 나왔던 발표 내용 거의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제 말은 그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비슷하다 이게 아니라요. 예. 단어 자체가 그냥 거의 같았습니다. 3월 거랑 5월 거 이렇게 갖다 놓고 보면은 예. 구분을 못할 정도의 수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인상을 뜻하는 단어가 동결을 뜻하는 단어 정도로 미세하게만 변한 수준입니다. 예. 그런데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번 FOMC는 보니까 경제 전망과 점도표도 같이 공개하는 회의였는데요. 예. 연준이 연말의 기준금리를 중간값 연 5.6%로 제시했습니다. 지금이 상단 연 5.25%거든요. 그러니까 0.25%포인트씩 올린다고 가정을 하면은 두 차례 더 인상한다는 뜻이 됩니다. 기존 전망이 5.1%에서 0.5%나 높인 건데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이번에 동결을 하긴 했는데 앞으로는 더 많이 올릴 거고 시장 일각에서 기대한 연내내 인하는 꿈도 꾸지 말아라. 이런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이 전망을 높이는 거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수준이긴 하거든요. 예. 다만 겁을 좀 주는 수준으로 한 차례 더 올리는 한 5.4% 정도를 하지 않겠냐 이런 전망이 많았는데 예. 이거를 많이 뛰어넘는 수준이다 보니까 시장이 깜짝 놀란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발표가 나온 뒤에 미국 증시가 거의 폭포처럼 꺾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지금 화상 연결이 됐는데 지금처럼 전화 들고 해주시는 게 오히려 또 소리는 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냥 이렇게 가죠. 그럴까요? 예. 전화로 할까요? 자, 그런데 이번 신호에도 미국의 주식시장도요. 채권시장과 좀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이게 왜 그런 거죠? 말씀드린 대로 미국 증시가 확 꺾였고요. 채권 쪽에서도 금리가 좀 낮아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게 금방 증시 같은 경우에는 좀 꺾였던 게 금방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어제는 결과적으로는 벤치마크 지수인 S&P 500은 강보합 수준 정도였고요. 간밤에는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지금은 역대 최고점에 거의 근접한 수준 정도까지 오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연준에서 이렇게 매파적인 신호, 그러니까 통화 긴축을 가리키는 신호를 내놨으면 당연히 주식시장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예, 그렇죠. 일단은 기준금리를 높인다는 것은 그만큼 경기에 타격을 준다는 뜻이니까 기업 실적이 나빠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여기에 시중에 있는 자금도 줄어들게 되니까 주식시장은 유동성이 줄어들면은 안 좋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예. 악재가 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금융시장이 전반적으로 뜨뜻미지근하게 반응을 했냐? 예.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왜 연준과 파월이 내놓은 이야기에 코웃음을 쳤냐? 예. 라는 부분을 좀 짚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예. 일단은 파월의 설명회를 들 수 있겠습니다. 일단 전망에서도 나오는데 성장률 전망치는 오히려 상향 조정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예. 실업률도 좋고 물가는 코어, 그러니까 근원 물가가 문제긴 하지만 그래도 자토한 추세고요. 예. 여기에 파월 의장이 7월 금리 인상 여부를 묻는 말이 파월 의장에게 그 7월 금리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묻는 질문이 많았거든요. 예. 그랬더니 아직 어떤 결정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라이브 미팅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두 가지만 확실하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결정하지 않았다. 라이브 미팅을 하겠다. 라이브 미팅이라는 건 경제 흐름을 보고 미리 정하지 않고 당일에 결정하겠다는 거고요. 아하.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시장이 오히려 안도하는 분위기를 보였습니다. 예. 실제로 월스트리트에서도 여러 분석이 나오긴 했는데요. 5.6%까지 올리진 못할 거다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예. 한은 역시 어제 오전에 회의를 열었는데 예. 시장의 반응이 이런 태도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고 짚기도 했습니다. 예.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자면요. 예. 연준이 5.6% 제시한 거는 좀 과도했다고 봅니다. 과도하다. 이렇게 예를 들면 조금 그렇긴 한데요. 예. 포커를 칠 때 상대방이 중요한 카드를 다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내가 아무리 블러핑을 한다고 해도 이게 통하지가 않을 거 아니에요. 예. 지금 경제 상황이 좋다고 해도 5.6%까지 올렸을 때 부작용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고요. 예. 또 통화 정책이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데는 시차가 있습니다. 대략 한 1년 정도로 보거든요. 그런데 지난해 연준의 그 연평균 금리가 한 3%대 정도인데 예. 올해는 벌써 5%대입니다. 예. 이런 점도 고려를 한다면은 또 여기다 설명회까지 내용을 다 합친다면은 시장이 예. 오히려 이제 긴축은 거의 끝난 거구나. 라는 안도감을 준 게 아닌가 싶어요. 예. 차라리 5.4%를 제시를 했다면은 오히려 예. 긴장감을 유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예. 생각을 해봅니다. 예. 또 하나는 이게 월가 쪽에서 나오는 평가인데요. 예. 파월이 약간 말실수를 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말실수요? 예. 설명회 중에 스킵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물론 이렇게 바로 주워 담긴 했는데 스킵이라는 말을 한다면은 이번에는 동결이지만 다음번에는 인상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시사했다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금리 인상에 대한 경로를 명확하게 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니까 불확실성이 대폭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다음번에 연준 언제 하나요? 다음 달에 열릴 예정인데요. 예. 지금 뭐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죠. 예. 일단 연준이 두 차례 금리 인상을 시사를 분명하게 하긴 했는데 시장에서는 이거를 전혀 신뢰하지 않고 있고요. 예. 지금까지 연준이 보여준 행보, 특히 파월 의장에 대한 신뢰가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신뢰를 많이 잃어버려서요. 예. 그런데 인상을 시사한 거는 분명한 사실이고요. 한번 건너뛰겠다는 점도 은연중에 내비쳤으니까 예. 시장에서는 7월 FOMC에서는 25bp 그러니까 0.25%포인트 베이비 스텝 정도를 점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참가자들은 7월 FOMC 전망을 인상 7대 동결 3 정도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가 또 문제가 될 텐데요. 예. 연준이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두 차례 인상을 언급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봤을 때는 시장 참가자 가운데 절반은 연말 기준금리 수준을 상단 5.5%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 차례 인상만 할 거를 아주 유력하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예. 오히려 지금 수준에서 동결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한 40% 정도 되고요. 두 차례 올릴 것이라는 전망은 한 자릿수입니다. 지금 오히려 연내 인하를 바라보는 시선이 두 차례 인상보다 더 많은 정도거든요. 예. 이거는 다시 말하면 중앙은행이 시장의 신뢰를 잃었다는 게 이렇게 무섭다는 거를 보여준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예. 파월 의장의 식견이나 발언 같은 데에 대한 의심이 커지다 보니까 이야기를 했는데도 시장이 믿질 않는 거고요. 예. 결국에 이렇게 되면은 정책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겠죠. 예. 하지만 그 연내 인하 가능성은 말씀드린 것처럼 기대감 자체가 많이 줄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과도한 기대감이라고 생각을 해왔는데요. 예. 지금으로서는 연내 기나를 기대하는 목소리는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런데 또 7월 인상이 유력하다고는 하지만 아직 시간은 많이 남아 있잖아요. 예. 그때까지 여러 경제 지표들이 나올 텐데 이것이 큰 영향을 미칠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경기가 꺾인다 이런 신호가 명확해진다면 동결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라이브 미팅이라는 말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예. 결론을 가지고 회의를 하는 게 아니라 당일에 논의하면서 결정을 하겠다는 거니까 앞으로 나올 경제 지표들 이런 걸 보면서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연준에서는 앞으로 한 2번 정도 올린다 이런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무슨 말이야 많이 올려봐야 한 번 정도 올릴 거고 뭐 이런 분위기라는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지금 월가 쪽에서 나오는 리포트들을 쭉 봐도 실제로 두 차례 인상을 할 걸로 보는 리포트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다 그냥 한 차례 정도 그걸 기본적인 전망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예. 자, 미국은 그랬는데 뭐 미국 원래 뭐 연준에서 발표하면 곧 이어서 뭐 유럽 중앙은행도 또 기준금리 나오는 뭐 이런 수순을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유럽은 또 올렸어요. 이거 뭐 무슨 일이죠? 그래서 이번 주는 뭐 슈퍼 위크다 이런 이야기 많이 했는데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유럽 중앙은행이 통화정책 이사회를 열었습니다. 여기서 기준금리를 기존 3.75%에서 4%로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이번까지 해서 8차례 연속 금리 인상이거든요. 지금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가 역전이 돼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잘 인식하지는 않지만 유럽과도 역전이 돼 있습니다. 이 역전폭이 그래요? 0.5%포인트로 확대가 됐습니다. 예. ECB라고 하죠. ECB가 지난해 7월 11년 만에 처음으로 빅스텝을 감행을 했고요. 예.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자이언트 스텝 이런 거를 두 차례 연속을 했고요. 예. 그다음에 빅스텝 세 차례 연속 다시
그다음 베이비 스텝 이렇게 해서 8차례 연속 금리 인상이고요. 예. 이 배경을 따져보자면은 유럽의 지금 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대단히 높다는 점을 들 수밖에 없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조정을 한다는 거는 물가랑 직접 연관이 돼 있으니까요. 예. 4월에 7%였고요. 5월에 6.1%입니다. 지금 선진국 가운데에서는 한국의 물가 상승률이 그나마 안정적인 편이고요. 예. 유럽은 그 높다는 미국보다도 더 높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통화정책의 고삐를 늦추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겠죠. 예. 22는 오늘 통화정책 방향에서 물가 상승률이 계속 낮아지고 있지만 굉장히 오랫동안 너무 높은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눈에 띄는 거는 그래서 다음 달 회의에서도 금리를 더 높이겠다고 아예 거의 박아서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예. 라가르드 총재가 기자회견에서 7월에도 기준금리를 다시 인상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러면서 우리는 쉬어갈 생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예. 각국의 물가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조 기자님 진짜 물가라는 게 굉장히 무섭네요. 지금 뭐 전에 우리 금리 줄 때 유럽은 마이너스고 또 그 미국은 한 0 정도에 불과했었는데 벌써 이렇게 역전이 될 정도니까요. 맞습니다. 이 물가라는 게 한번 오르면 잘 잡히지도 않고요. 예. 제때 대응하는 게 중요한데 예. 지금 파월의 식견에 굉장히 의심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 지난해 그 물가가 막 이렇게 들썩이기 시작했을 때 파월의 이야기가 예. 지금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면서 미국 연준이 굉장히 대응이 좀 늦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소위 말하는 가볍게 막을 수 있는 것도 지금 이렇게 엄청난 비용을 치르게 된 측면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때 대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조 기자님. 결국 관심은요.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자, 한국은행 어떤 결정을 하게 될까요? 우리나라는 주요국 가운데 가장 먼저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습니다. 예. 정말로 연준이 기준금리를 2차례 올리면은 지금 격차가 1.75%포인트로 역대 최대거든요. 예. 이게 2.25%포인트까지도 벌어지게 되겠죠. 일단은 한 차례 더 올린다 그래도 2%포인트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한은이 지금 고민이 보통 많은 게 아닐 거예요. 그래 보여요. 예. 예. 근데 먼저 이제 금리 격차 이야기가 나오면은 자금 유출 가능성이 가장 먼저 거론이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기계적으로 뭐 금리 격차가 벌어지면 무조건 자금이 유출된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 지금도 실제로는 우리나라로 채권이나 주식 모두 순유입이 이어지고 있고요. 환율 예. 모두 안정세를 좀 최근에는 보이는 모습이거든요. 기준금리라는 건 기본적으로 단기금리입니다. 그러니까 단기 금융시장에는 영향을 미치는데요. 조금만 장기로 가도 경제 환경, 그러니까 펀더멘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더 중요해지거든요. 그래서 긴장을 안 할 수는 없지만 무조건 자금이 빠져나가는 건 아닙니다. 물가는 지금 선진국 중에서는 안정적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예. 근원 물가가 다소 문제긴 하지만 그래도 다른 곳보다는 좀 나은 편입니다. 그런데 경기는 상당히 안 좋아요.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4%까지 낮췄고요. 예. 민간 쪽에서는 더 낮게 하는 분위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중국의 리오프닝 우리가 기대를 많이 했는데 예. 이 효과가 예상보다 별로고요. 예. 민간 소비도 역시 지금 크게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대로 물가는 비교적 안정적이니까 경기가 안 좋고 부동산 PF 같은 폭탄도 있고 이러니까 금리를 다시 올리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예. 일단 한국은행은 호주와 캐나다 같이 동결 뒤에 다시 인상을 택한 나라를 거론하면서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긴 했는데요. 예. 고민은 많겠지만 앞으로 인상 가능성은 그렇게는 크지는 않아 보이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예. 일단 다음 회의는 다음 달 13일에 진행됩니다. 다음 달 13일에 하는군요. 자, 조 기자님, 근데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근원 물가라는 건 뭐예요? 그거 한번 정리해 주고 가시죠. 예. 근원 물가라는 건 일반적으로 소비자 물가는 여러 가지 품목이 들어있거든요. 예. 굉장히 많은 품목들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변동성이 큰 품목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에너지하고 식료품. 예. 이런 것들을 제외한 걸 근원 물가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물가가 지금 일시적인 변동성을 빼고 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기조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어느 나라나 이 근원 물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예. 뭐 우리가 뭐 보통 얘기하는 뭐 짜장면값, 쌀값 그런 거 얘기하는 건가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소비자 물가가 굉장히 높게 나왔을 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거는 그 유류비였거든요. 기름값이었습니다. 당시 우크라이나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때문에 국제 유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예. 이렇게 그 근본적으로 어떤 전반적인 소비자 물가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데 예. 변동성이 큰 품목들, 예.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뭐 가뭄이 들었다.
예. 이러면은 야채값들 많이 오르잖아요. 예.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근본적인 흐름을 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코어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저기 많은 청년들이 관심을 보인 게 있어요. 바로 그 관심을 보인 그 은행 상품이죠. 저기 청년 도약 계좌 드디어 출시가 됐습니다. 자, 뚜껑 열어보니까 어떻든가요, 조 기자님? 일단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어제 오전 9시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했거든요. 예, 예.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가운데 하나였죠. 그래서 매달 70만 원을 5년 만기로 저축을 하면은 정부 기여금 같은 거를 다 더해서 5천만 원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급여는 뭐 7,500만 원 이하, 중위소득의 180% 이하, 만 19살에서 34살 여기까지만 되니까 뭐 저희는 안 됩니다. 금리가 굉장히 큰 문제였는데요. 예. 그제 오후에 금리 공시를 했습니다. 은행별로 비슷비슷하던데요. 예. 기본금리에다가 우대금리를 최대한 받으면 6%로 11개 은행이 모두 같았습니다. 예. 그리고 어제 그 9시부터 신청을 받아서 어제 오후 6시 반까지 진행이 됐거든요. 예. 그래서 어제 오후 6시 반 기준으로 신청자가 7만 7천 명이었다고 합니다. 금융당국 쪽에서는 대단한 흥행 성적이다라고 예. 자평을 하고 있어요. 예. 비대면으로 진행했는데도 첫날부터 엄청난 호응을 받았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예. 오는 21일까지는 출생연도 기준으로 5부제 신청이 진행되고 오늘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4구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22일과 23일에는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고요. 예. 다음 달부터는 매달 2주 동안에 가입 신청 기간이 진행됩니다. 예. 이 상품 초반에만 반짝하고 그리고 나서 좀 인기 시들을 거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왜 그런 거죠? 어떻게 보세요? 개인적으로는 지금 같은 상황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조건에서. 일단은 금리가 6%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좋은 상품이다. 또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그렇죠. 예. 그런데 우대금리 혜택을 빼면은 실제로 6%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나왔던 청년 희망적금이 있거든요. 이게 금리가 최대 10%가 넘었습니다. 장단점이 서로 있긴 한데 일단은 이번 상품에는 금리가 기대 이하라는 평가가 많고요. 예. 그러면은 왜 금리가 낮냐도 한번 봐야겠죠. 이거 팔면은 은행이 손해보는 상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그렇게 높지 않고요. 여러 가지 조건도 넣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대금리를 받으려면은 관련 상품 뭔가를 써야 돼요. 뭐 알뜰폰이라든지 뭔가 써야 되고 카드 실적을 내거나 이런 조건들이 붙어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대금리 조건이 까다롭고요. 청년들은 어떻게 이걸 목돈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건데 소비를 해야 된다는 조건이 붙어 있는 겁니다. 네, 또 하나의 문제가 금리가 3년 뒤에 바뀔 예정이거든요. 예. 조금만 금리가 줄어들어도 모을 수 있는 목돈의 금액이 5천만 원대냐 4천만 원대냐 이 문제가 됩니다. 예. 그리고 이게 결국엔 적금이니까 해지가 쉬운 편이거든요. 예. 해지했을 때 손해볼 일도 없고요. 예. 그래서 거기다가 대상층이 소득 변동성이 큰 청년층이니까요. 예. 급전이 만약에 필요해진다면 쉽게 해지하게 될 가능성이 생깁니다. 예. 문재인 정부의 청년희망적금도 처음에는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가입자가 생겨서 뭐 역차별이다 말이 많았는데 그렇죠. 출시하고 10개월 뒤에는 급감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예. 당시에는 만기가 2년이었는데도 이랬는데 이거는 만기도 5년이고 금리도 상대적으로 낮다 보니까 예. 유지가 잘 될까? 개인적으로 글쎄요 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예. 여러 측면에서 공약 당시보다는 많이 후퇴한 상품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데요. 예. 이런 중도 이탈을 막기 위해서는 이자율을 높인다든지 예. 이런 어떤 뭐 대책이 필요하지 않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시드머니를 만들어야 하는데 돈을 좀 써야 하는 은행 상품이라니 조금 그게 뭐 와닿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 기자님.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YTN 조태영 기자와 한 주간 동안 경제 이슈 정리했습니다.